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우리 서당캐가 출범한 지 드디어 또 해를 바꿔서 2년째, 3년째인가요? 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영어로 치면 스페셜 슈퍼 게스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새롭게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해서 이분의 탁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저의 이 휘황찬란한 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예, 좀 과장이 좀 심하시네. 과장보다도요, 제가 부장, 국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제 말씀은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그래도 적어도,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의 북한 통일정책학과 석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영철 교수 이런 데 있는데. 예, 저의 사부가. 네. 서강대 김용수 교수. 예. 그리고, 6.1제 전 통일부 장관도. 강의를 하셨겠죠.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해서, 제가 거기서 학점을 또 A+를 받은 것도 있고, 이종석 장관. 이분이 김영수 교수의 고등학교 후배더군요. 용산고등학교?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의, 여러 가지, 학문적, 업적, 이런 부분도 훌륭하지만, 우리 정세현 장관님은 그 학문적인 업적 위에 실무를 또 했기 때문에, 현실 감각도 매우 뛰어나서, 한반도의 대북관계, 국제정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전 세계? 정말 왜냐면, 한반도 문제는 미국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오늘 정세현 장관을 모시고 새롭게 조성된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 잘 모른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는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챙겨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한반도 문제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충 그냥 이 얼개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상대방을 이제 밀어붙이면은 자기네 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희망적 관측을 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조금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의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제 코멘트를 따가지고 막 사진까지 내고 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남북 간의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6사람인가 10사람인가를 인터뷰를 해서 사진까지 내고 한 그런 그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 한심하다. 한심이 아니라 미제가 좋은 것은 6.25 후에 미제가 좋은 것이 있었어요. 껌. 네. 초콜릿. 네. 그 다음에 미제 트럭. 네. GMC 트럭. 청바지는 그때도 좋았습니다, 미제. 그래요? 네. 서울 사람들은 청바지를 입었구나. 우리는 청바지를 보지를 나는 아주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좋지만은 미국 사람들의 다른 나라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과 대책은 굉장히 거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외교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에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스티브 샤벳 당시 공화당 아태 소위원장을 만났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전 아태 소위원장도 만나서 보니까 그렇게 디테일에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국제 정치의 거의 전부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문제는 그냥 아태 소위원회에서 주로 결정을 하고 그냥 미국의 입장은 일부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은 문제지. 그러니까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아태 문제,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이고, 네. 예,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네 힘으로 뭐 군사력이 됐건 경제력으로 밀어붙이면은 자기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정책을 구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참고하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참고할 거 참고할 거 무시할 거 무시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는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에 관한 한 국산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미국 사람보다는 내가 최고 전문가다. 이 말씀을 굉장히 지금 길게 좀 하시는. 또 그렇게 되네.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이 미국의 전략연구소에서 나오는 미국 무슨 전문가라고 해서 미국발로 나오는 기사들이 그 전략연구소가 일본이 돈을 많이 내는 재단 연구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제는 우리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세현 장관을 모시고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금년도에는 남북 관계를 작년과는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게 읽히는 신년사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되게 된 데는 작년까지 해서 핵 미사일 능력을 확실하게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핵 미사일 능력을 구비했다고는 자신감의 토대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작년 11월 29일 화성 네, 그렇죠. 15호 발사 이후에 우리는 핵무장을 이제 완성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그랬죠. 네.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조금 기분은 안 좋죠. 네. 저희들 이제 작년까지 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미국에게도 위협적이 될 만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남한과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금년 한 해만이라도 또 남북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면서 국민들이 안보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건 우리로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는 어차피 그 하루 아침에 뭐 1, 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핵 문제가 불거진 지가 92년, 91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4반세기가 넘는 얘기예요. 그것은 좀 네. 지난 다음에 네.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북한이 왜 핵을 만들려고 했던가. 지금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오는 이제 단어가 통미봉남에서 통남 향미하는 거 아니냐. 통미, 예. 새롭게 나온. 통남 향미. 예, 아니. 남쪽을 통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 예. 아니, 근데 사실은, 향미라고, 누가 새로 지금 말을 바꾼 말인데, 처음에 북한이 대남 제의를, 이렇게, 회담 제의를 이렇게 하고 나서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이건 통미봉남, 아니, 동미봉남 하던 북한이 통남 복미로 가려고 한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네. 걔네가 바로 그 다음날인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얘기를 했네요. 네. 이거는 통남 복미가 아니라 통남 통미 전략이라고 봐야 된다. 한국을 통해서 다시 미국과도 통을 나오는 거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고, 바로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과의 대화의 물꼬도 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바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커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한 거고. 어쨌든 뭐 저들은 핵무장을 했다. 완성했다.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하는 상태에서 남쪽과 대화하자 하는 것이 기분은 좀 나쁘지만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뭐 기분 나쁘고 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23개월 만에 681일인가요? 681. 네. 만에 지금 이제 채널이 가동됐지 않습니까? 저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어쨌든 확성기로
판문점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화죠. 네. 정상화. 원래 비정상의 정상화. 그렇지. 비정상의 정상화지. 드디어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상의 비정상화가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 이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판문점은 의뢰 아침에 출근해서 거기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통일부 직원들이 출근해서 전화를 아침에 걸어요. 또 저쪽도 걸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업무가 개시가 되고, 그리고 4시에 마감 전화를 하고 다 퇴근해요, 다들. 네. 그 저쪽도 개성 가서 자고 와야 되고, 우리는 또 서울로 들어와야 되고. 근데 그게 아침 9시 전화, 4시 전화, 그거 하는 동안에, 별일이 없으면은 그냥 4시에 끝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북쪽에 무슨 제안을 해놨는데, 아직 답이 안 온다. 그럴 경우에 4시에 전화를 하면서 평양으로부터 무슨 지시가 없냐 그러면은 만약 있으면 좀 기다려. 오늘 좀 늦을지도 모르는데 평양서 뭐 곧 뭐가 올 것 같으니까 서로 우리 기다려 봅시다. 이런 그 움직임을 수시로 이제 그 뭐 보고를 받고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으로서 판문점이 꽉 막혔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참 완전히 이게 무슨 6.25 직후 상황으로 가는 건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함께 숨 쉬었던 숨구멍이 막힌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이번에, 그 개통이 됐는데 나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제의로해서 우리가 대북 제의를 했고 그래서 판문점이 열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6월 달에 무주 태권도 대회에서 장홍 위원장 왔을 때 그때 평창 올림픽 그 참가를 권유하고 그걸 위한 회담을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7월 6일 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관님. 아니 그러니까 장홍 위원장이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건 그때 평창 올림픽을 화두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를 하자는 얘기를 6월 달에 하고 7월 6일 날 베를린 구상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이어받아서 7월 17일 날은 국방장관 회담 뭐 적조 회담 얘기지만 또 작년 12월 19일 날인가요? 그 평창 가는 기차 속에서 또 평창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 미국한테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해놨다 하는 얘기. 이게 다 북한 보고 오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6월 달부터 이 남북 관계를 스포 평창을 계기로 해서 관계를 복원하자는 데서 이제 북한이 비로소 1월 1일 화답을 해온 거고 네. 화답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준비가 다 돼 있는 만큼 시간을 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28시간 만에 답을 했더니 또 그거 가지고도 시비를 걸대요. 어디야, 손석희, JTBC 1월 2일 날인가? 토론회에서. 신년 특집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뭐 그렇게 급하게 답변을 하냐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 이후로 혼수 성태가 됐어요. 하도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니까 우리가 그냥 허겁지겁 24시간 28시간 만에 감지독점에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작년 6월부터 쭉 얘기했던 거에 대한 답이 6개월 만에 나온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다 준비됐던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화 제의를 한 거고. 북쪽도 하루 만에.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북이 화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환영 메시지를 냈고 국무회에서도 환영 메시지를 냈고 곧바로 지금 이제 거의 LT 광속도로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거의. 밀당도 없이. 그래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신년사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방향 메시지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은 육성으로 신년사를 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육성으로 한 적이 없고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육성으로 텔레비에 나와서 양복 입고 하거든요.
이렇게 발표하는 형식이 김정은만의 어떤 그 독특한 이 형식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는 있습니까? 김정일 때는 그 신년사를 읽지를 않았어요. 네. 그때는 노동신문, 네. 청년보, 그다음에 그 인민군본가 있는데 그 3대 신문에 그냥 공동사설 신년 형식으로. 공동사설로 네. 내놓고 그건 김정일이 뭐 읽지도 않고 네. 그랬었어요. 명의도 김정일이 아니고. 그런데 김일성 때는 게 육성으로 본인이 읽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김정은 때 와가지고 첫 해만 2012년은 안 읽고 2013 그렇지. 2012년. 지금부터 쭉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예. 13년부터 쭉 읽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낭독을 하는데 김일성 때는 그게 1시간 이상 걸렸었어요. 네. 길게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로 와서는 30분, 23분에서 30분 그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짧기 때문에 우선 그 분석하는 우리는 직업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전망을 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짧게 하니까 좋긴 좋대요. 근데 이번에 몇 번 읽으셨어요? 예? 몇 번 읽으셨어요? 몇 번이요? 신년사. 김정은 신년사. 직접 그 낭독하는 장면도 보고 그다음에 이 문서로 된 것은 한 3번쯤 읽었어요. 저보다 한 번 더 읽으셨네요. 전 2번밖에 안 읽었는데. 근데 물론 이미지 정치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게 격세유전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선 제 목소리도 할아버지 많이 비슷해요. 네. 그다음에 특히 말할 때 이렇게 몸을 살살 이렇게 꼬는 네. 틀고 갈 데 없이 김일성입니다. 네. 김정일은 그런 뭐랄까 이 몸놀림이 없어요. 장관님.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 네. 이게 이제 3대 세습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김정일 다르고 김정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김일성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몸집도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걷는 모습도 내가 봤거든요. 네. 김일성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형식도 할아버지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향수 그걸 자극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극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그런 걸 쓰긴 하는데 그게 억지로 연출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북한 주민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 뭔가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역시 김일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젊은 김일성을 보는 듯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30대 초반에 소련군 장교 출신으로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 1945년 10월 10일 그렇지. 평양 열성자 대회에서 그렇지.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그래요. 나중에 이제 1912년생이니까 네. 만 33세 때. 글쎄 이제 나중에 내각 수상이 돼가지고는 그 젊은 나이에 물론 그 시대는 다 중절모 쓰는 게 유행이었지만은 중절모를 많이 썼어요 김일성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여름에도 또 중절모를 쓰고 겨울에도 쓰고 그러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은 그 바로 그 할아버지를 연상시키기 위한 패션인 것 같아. 네. 중절모를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모자를 쓰는 그것도 많이 닮았습니다. 약간 뒤로 뒷짐지고 있는 것도 김일성 비슷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북한은 소위 말해서 이제 유훈 통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리가 3대 세습은 뭐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일성이 죽을 때 사망했을 때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비핵화하라. 이 부분을 김정은이 지금 이제 어쨌든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물론 그것을 비핵화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고 어렵겠지만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핵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년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당대회 작년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가진 압박과 제재 속에서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드디어 이제 확보한 거기 때문에 네.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걸 갖기 위해서 그동안에 국제사회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았느냐. 그러나 이걸 우리가 함부로 쓰지는 않겠다.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 신년사에서. 다른 나라에다가 위협도 하지 않겠다. 글쎄 이제 그걸 그쪽 영어로는 이제 핵 선제 불사용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네거티브 세큐리티 어슈어런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2011년에 세상 떴으니까 2006년에 한 번 하고 2009년에 하고 두 번 하고 갔습니다. 네. 근데 6번 한 동안에 김정일 시대 와서 이거 불과 그저 한 5, 6년 사이에 4번을 추가로 더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 핵실험이 잦아지면서 국제사회에 유엔을 비롯한 제재 압박이 더 심화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압박 속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잘 쉽게 안 내놓을 거예요. 네. 그게 어쨌든 이제 더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더구나 2012년에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핵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았을 텐데도 헌법에다가 핵 보유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시작을 했거든. 네. 만약 이걸 포기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개헌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결심하면은 그냥 사회주의 헌법 바로 하면 되는 한마디면 거니까. 되긴 되죠. 한마디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어렵게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만든 이 성과물인데 이걸 쉽게 내놓을 것인가.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유훈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 해내야죠. 최고의 전문가에서 가장 지금 처음 그런 말씀 지금 하시는 그런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뭐 그 숙명인데 이거 저걸 인정하고 살 수는 없어요. 네.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은 끝까지 못 받을 겁니다. 네. 인도나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도 공식적인 인정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그냥 묵인 내지 용인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를 미국이 묵인 내주는 막 승인해 주는 것은 좀 이 북한과는 다른 그 배경이 있어요. 우선 첫째 그 사람들은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미사일이. 예?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그 핵폭탄이 아니에요.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ICBM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1,400km? 1,400km 내외죠, 지금. 아니. 동부까지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400이 뭐요? 13,000이지. 아, 13,000, 13,000, 14,000. 예. 1,400이 무슨 뭐. 확실히 제가 비전문가 티가 좀 나는군요. 공을 하나 떼버렸어. 나는 화폐기가 건 줄 알았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핵 투발 수단의 말하자면 그 위력 때문에 예. 또 미국은 뭐 사실상의 인정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안보 내지는 대외 문제 대북 정책에서 이제 그 애로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미국을 설득을 해서 북핵 문제를 북핵 협상이 시작되도록 판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쉽게는 안 나올 겁니다. 반드시 반대급부를 바랄 거예요. 네, 그러겠죠. 우선 이제 제도적으로 미국 수교해달라고 할 거고 평화협정 해달라고 할 거고 그리고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겁니다. 대가를 요구할 거예요. 그동안에 압박과 제재로 우리 경제 어렵고 우리 주민들이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이제 뭐 보상하라. 위자료 내라 하는 식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표현하면 응당한 대가. 그렇지. 네. 그거를 요구할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미국이 내지는 않고 우리 보고 내라올 거예요. 경수로 때처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 장관님 근데 돈 낼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남북 접촉 이것이 이제 알려지자 이제 미국의 백악관의 첫 반응은 한미 간에 이간질하는 거 아니냐. 첫 반응이 이제 이거였어요. 저는 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그 식견이 그 정도라면은
저 어떻게 그 트럼프 시대에 와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그동안에 뭐 세계 유일 저 초강국이었었고 세계 평화의 수호자라고 자처를 해왔던 나라인데 그런 식의 식견이라면은 앞으로 미국의 장래에 난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째째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그런 입장과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 양반은 도대체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게 채통도 없는 것 같은데 더 큰 핵단추가 있다. 그것도 무슨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자기 트위터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NN, MBC 이런 데서 다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언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 다 그냥 충동적이고 돌발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예. 그것도 소위 그 장사꾼 출신으로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 트위터로 그야말로 머리맡에서 그냥 트위터로 이렇게 국가 정책을 막 쏟아내는데 대통령의 말은 정책이에요. 그렇죠. 어? 그것이 표현이 유치하건 고상하건 간의 정책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야말로 트럼프를 상대하는데 관련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져. 그만큼 상대방 국가들의 미국이 다뤄야 될 국가들의 소위 역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서는 효과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책이 나오면은 전문가들도 해석하기 좋고 미국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전망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불가측성이 커져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어디로 어느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팩트 체크를 했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트위터 쓴 것에 팩트가 틀린 게 1,900건이래요. 하루에 5.6건씩 전혀 다른 팩트와 다른 것을 지금까지 트위터를 날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팩트 체크 다 좋고 그것이 근거 없는 얘기 그다음에 사실이 사실이 아닌 걸 근거로 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 캐내는 건 그것대로 언론다운 짓인데 문제는 그것이 북한한테 메시지로 건너가고 우리한테도 또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정책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계산하고 있다 이거지. 자, 장관님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백악관의 첫 입장 발표는 그리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남북 지금 접촉 대화 시도에 대해서. 안 좋죠. 네. 지켜보겠다.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마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잘해봐지. 그렇지, 잘해봐. 잘해봐. 니네 얼마 잘하는지 두고 보겠어. 그렇지.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좀 기가 죽었다고 나는 봐요. 네. 왜냐하면 공해상에서의 석유 밀수 줄이라고 사진까지 제공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압박했다가 역습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압박과 제재를 소리 높이 외치던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지금 엄청난 구멍이 뚫린 거예요. 유엔 제재 결의에 동의해준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 러시아가 북한한테 석유를 주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압박하면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하려고 그러는 압박과 제재의 소위 효율성이 높아질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엎어치기 당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큰 구멍이 뚫렸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연료를 계속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세 줬다고 했다가 증거를 내라고. 중국 러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증거를 내라. 그게 우리 배라는 증거가 없다. 네. 정보가 또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빼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트럼프한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할 말이 없어진 말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권위가 이제 떨어졌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대북 압박 정책이 앞으로 이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남북 대화까지 또 재개될 것 같으니까 이게 사방에서 구멍이 뚫리는데
미국 언론에서는요. 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1년 동안 싸웠는데 김정은이 이겼다. 결국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 미국 언론들은 그렇게 다 평가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 저쪽은 사회주의 국가의 장점, 뭐 장점이라고 사회주의 국가의 뭐 특성이긴 하지만은 철저하게 틀을 말아놓고 상대방이 예측 어떻게 만들어놓고 갑자기 터뜨리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도 됩니다, 저기는. 네. 근데 여기는 뭐 언론이 있지, 미국은. 또 의회 있지. 계속 무슨 질문하고 문제 제기하고 하는 그 속에서 트위터를 가지고 헐라다가 결국은 지가 제껴에 넘어간 거예요. 네. 결국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작년에 말폭탄캐나 서로 던졌는데 주고받았는데 그걸 뭐 막판에 트럼프가 축 처지게 됐지.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겼다는 얘기도 들 수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로 걸리는데. 자, 아니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잘 하나 지켜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김정은 신년사에서는 어쨌든 뭐 대표단을 파견할 수도 있다. 이제 평창올림픽 중심으로 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실무회담을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급의 지금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거는 장관급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럼 저쪽은 통전부 김영철 내려옵니까? 아니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아, 조평통이 내려옵니까? 네, 리성건? 네? 리성건 정도가 내려옵니까? 나오리라고 봐요. 왜냐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 쪽에 그 6.1제 장관 시절입니다. 네. 6.1제 장관 그렇지. 저기에 남북대화 하자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쪽에서는 그 6.1제 장관이 조평통 서기국장은 그 내 상대가 아니다. 네. 그거는 뭐 차관급이 하니까 내가 상대 안 해. 그러니까 통전부장 나와. 이렇게 그때 이제 됐단 급의 문제가 그때 네? 있었어요. 그때 급의 문제를 가지고 급의 논란이 나왔죠. 문제였는데 바로 그때 그 사실은 근데 그 전에 90년대 초에 있었던 남북 총리급 회담에 조평통 서기국장이 사실상 장관급으로 행사를 했고 장관급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었습니다. 90년대 조평통 서기국장 직함으로 총리급 회담에 대변인도 했던 네. 안병수예요. 안병수, 안경호. 네. 안병수, 안경호인데 그때는 안병수로 행사를 했었지. 근데 그 사람을 사실상 우리가 조평통을 통전부의 대외 증명으로 인정을 하고 서기국장이면은 뭐 장관급이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의 무슨 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앙부처의 무슨 뭐 이사관급의 국장 그거는 다릅니다. 그렇죠. 좀 달라요. 그 서기국장을 갑자기 우리 쪽에서는 차관급 이하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배제를 하니까 2010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016년인가 바로 이런 오늘 같은 일 이번 일과 같은 상황을 얘기를 했는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를 당 통전부 산하에서 떼가지고 내각의 기구로 만들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원장 저 감투를 주고 그 자리에다가 통전부의 뭐 김영철 통전부장 그 당비서에 대남비서에 뭐 오른팔이라고 그러는데 뭐 통전부에서는 부부장이나 했는지 모르지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감투를 씌워놨기 때문에 내각의 위원장이면은 상급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부 장관의 맞상대가 조평통 위원장입니다. 조평통 위원장이 이제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의 통일부 장관 격이면 통전부장은 그럼 우리로 치면 어느 급입니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그 당 비서는요. 네. 장관 몇 명을 거느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저 중국에서도 거기는 이제 서기라고 그러는데. 네. 당석이. 당서기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의 부장들은 이쪽 그 정부 쪽의 그 부장들보다도 급이 높아요. 내각 쪽에. 그렇지. 내각 쪽의 부장보다 높아. 보통 그쪽의 부부장이 장관급하고 같은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김여정이 지금 부부장이잖아요. 선전선동부. 네, 선전선동 부부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대체적으로 내각으로 치면 뭐 우리 이제 뭐 문공부 장관급으로 이제 뭐 행사를 하려고 할 수도 하면은 있겠네요. 할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지난번에 무슨 체육대회 행사에 북한의 체육지도위원회 있잖아요, 당. 예. 그 위원장 정도가 같이 그럼 내려올까요? 아니, 조평통 체육지도위원회는 당이 아니에요. 그게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예, 국가체육지도위원회예요. 예, 체육지도위원회. 예, 그러니까 국가체육지도위원회고 그게 우리식으로 보면 체육부 장관급이죠. 예. 예. 그러면 실무회담을 한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북한은 리성건 정도가 내려올 것 같다. 예, 이성건이 이제 수석대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체육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거기 뭐 그 아래로 들어갈 수는 없고, 네. 왜냐면 뭐 당 서열로는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된 그 최휴가 더 높을 겁니다. 네. 근데 최용해가 했던 거거든. 네네. 2014년 아시안 게임 때는 최용해 그 비서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금 최휘가 물려받았는데, 그 이제 최용해 측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무슨 이성건 밑에 회담 대표로 오지는 않을 거고, 같은 레벨로. 체육 문제를 다루는데 그 밑에 무슨 뭐 부부장이나 우리식으로 온다면 차관보급이 오겠죠. 자, 그러면 김여정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상상력이 좀 너무 풍부한 사람이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직책상 관련이 없어요. 예. 직책상 직무상 관련이 없어. 선전선동부예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의 가장 이 친애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직계 동생이기 때문에 상징성 면에서 보낼 수도 있다 그러는데, 글쎄 뉴스거리는 되겠지만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에이. 자, 그러면 이번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가속 페달을 밟다가 사고 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국한에서 회담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하나 있고, 아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좀 나가서 앞으로의 의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대표단은 아마 3명 내지 5명으로 꾸려질 겁니다. 네. 저 장관급이 되면 네. 우선 평창 문제니까 체육 관련 당사자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체육 관련 담당자라면 최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급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그 밑에 사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 회담장의 수석 대표야 뭐 대표단들은 본인들이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훈령을 받아야 되니까. 뒤에서 다 지휘소에서 대통령 결심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시 내리고 하는 거니까, 최희는 오히려 편하게 앉아가지고, 회담 일선에 나가 있는 자기 수하, 그러니까 대표가 보고하는 거 듣고, 그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 결정 내리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제 보고해서 승인 받고 답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회담을 하는 거니까, 최희가 꼭 일선에 나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북한의 경우에는 실세들은 뒤로 앉아 있습니다. 실세들은 뒤로 앉아 있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비유인 줄 모르지만 PD들은 다 안 보이고, 탤런트들이 화면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비슷해요. 네. 진행자들만 나와서. 네. 장관님,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이게 이제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관심도 많아요. 장관급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 단계만 많아지면은, 그렇죠. 단계가 많아지면 빨리빨리 진척을 못 시키니까. 그럼 우리는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정도. 이나 왜냐면 올림픽에 관련되니까 도종환 문화부 장관도. 근데 이제 거기는 체육 전문가가 가야죠. 체육 전문가가 가야지. 그러니까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스포츠맨 출신이라면 뭐 괜찮은데, 네. 그분은 또 시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문화인이지. 그러니까 체육인이 가야 되겠죠. 체육 쪽에 밝은 사람. 수석 대표는 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 수석 대표는 이렇게 고위급 회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쪽에서 어저께 판문점 전화 개통하는 것도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대북 제의를 통일부 장관이 한 데 대해서 좀
저쪽에 조평통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그 두 사람이 결국 수석 대표가 되는 것이 수석 대표를 하고 뭐 차석급으로 체육 관련 차관 내지는 차관급 내지는 차관복급을 네. 같이 이게 체육 관계 그다음에 또 무슨 여러 가지 그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네. 나는 틀림없이 저쪽에서 군사훈련 문제 얘기를 꺼내라고 봐요. 그 부분인데요. 네. 이제 그러면 그 관련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그 대표단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곧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네. 이제 평창 올림픽만 관련해서도 이제 실무적인 걸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체류 비용을 우리가 대주냐 안 대주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비용을 대준다. 미국의 기조상 한미동맹상 그런 분위기를 해칠 수 있거든요. 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 주는 거 아니고 네. 여기서 이용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네. 편의 제공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무슨 유엔 제재를 이 위반했다는 식으로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직접 비용을 대주는 것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에이, 민간에서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협력기금이 있어요.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이 있고 그동안에 뭐 근데 그 미국이 그걸 시비 걸지는 않을 거다. 그럼 왜냐면 현금 주는 게 아닌데 네. 오는 거 밥 먹여주고 네. 그다음에 재워주고 그러는데 만경봉호가 만약 뜬다면은 예. 만경봉호가 뜨게 되면은 그 숙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숙소 문제는 해결이 되고 어차피 지금 평창 쪽에 뭐 숙소가 넉넉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네. 강릉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세큐리티 문제가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만경봉호를 강릉 근처 어디 항구에다 대고 동해 바닷가에 대고 출퇴근하는 식으로 부산 아시안게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 유니버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는 대구가 이제 내지에 이제 내륙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뭐 아파트 이런 데 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평창하고 강릉은 그런 시설은 좀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강릉이나 속초에 정박을 하고. 그렇죠. 버스로 왔다 갔다 그리고 하면. 저 사람들이 자기네 뭐 응원단도 올 거예요. 네. 응원단이라든가 선수단을 관리하는데 그게 훨씬 편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식자재. 네. 이거는 우리가 줘야지. 네. 손님인데. 네. 그리고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입장권도 너희가 직접 사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좀 제지하게 됐었는데, 뭐 북한 대표단은 뭐 어차피 뭐 복장해서 비표 필요 없이 다 티가 나니까 그냥 들이보내면 되는 거고, 지금 입장권 안 팔려가지고 빈자리가 많아서 고민하면서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유엔 제재 시비 걸 수는 없고, 네. 뭐 그런 것은 장관급 회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일전 전체 회의 한번 하고 그 실무회담은 별도로 국장급 정도로 해서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론 나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뭐 1월 29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니까 그렇게 어찌어찌 이제 그것은 뭐 실무회담 잘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중국은 계속 쌍중단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것이 이제 뭐 평창 이후로 연기는 되겠지만 북한의 입장으로서 연기 가지고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축소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고위급 접촉을 장관급으로 한다면 분명히 조평통 위원장이 내려고 한다면 이 군사 훈련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얘기하죠. 안통구나. 예? 저쪽에 조평통 위원장이 된 지금 리성원이라는 사람이 군인 출신입니다. 아, 예. 어저께는 양복을 입고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원래 그 군복 입은 사람 유니폼 출신이지. 예. 아니, 김영철 지금 통전부장 대남비서의 측근이라니까 그 군인 네. 출신이에요. 네. 계급이 아마 대저까지 했었던가? 그러나 하여튼 이제 전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평통 위원장이 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군대 얘기는 반드시 걸리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건 대비를 해야 돼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조명균 장관이 회담을 하도 많이 해서 그 조명균 장관은 아마 그 통일부 직원들이 발언 자료를 일일이 써주지 않아도 즉석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 잘할 겁니다.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균 장관이 어떤 분이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14선언 할 때 뒤에서 적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 교류협력국장이에요. 예. 철도도로 연결 문제, 그 다음에 금강산 98년이었고, 개성공단 그 준비, 예. 이런 거 실무 협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집이 의정부였었는데, 집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개성회담 끝나고 다음에 서울회담 해야 되고, 그 끝나고 나서 또 문산회담도 가야 되고, 또 저쪽에 또 설악산 회담 가야 되고, 내가 얼마나 너무 회담을 많이 하고 다녀서 집에는 못 가서. 그러면 한마디로 일 잘하는 통일 일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담 경험이 아주 많기 때문에, 막상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리면은 아주 조용하게 잘 끌고 갈 거예요. 장관님, 그러면 중간 생략하고, 예.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그렇게까지 되면은 좋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속도를 내려고 할 때 과연 미국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건 장관님만이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또. 김대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네. 2000년에 했으니까 임기 중후반기에 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정상회담은 임기 말에 했단 말이죠. 네. 임기 초에 하는 게 맞잖아요. 임기 초에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합의의 합의 추동력, 네.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초기에 하는 게 좋고, 벌써 지금 금년에 해도 2년 차예요. 그렇습니다. 제일 바람직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3년 차에 하셨거든.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5년 차에 해가지고는 네.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나도 그때 특별조영으로 갔었지만 이건 80의 생남이다. 이렇게 늦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럼 결국 정권 바뀌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었잖아요. 아니 고아원에 가버리지 않았어. 네. 자, 그러면은요,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글쎄 이제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게 풀려가지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도 있고, 네. 남북 간의 기왕에 이런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뭔가 갑자기 이게 결단을 내야 될 중대한 사건이 터질 경우에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예상을 뒤엎고 정상회담을 할 수 그렇지. 있다.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갑자기 커질 수가 있어요. 이제 판문점 통신선도 열렸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말고 갑자기 국제정세 같은 것이 그냥 급변해가지고. 네. 2018년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도 공화국 70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무리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10년사의 기조상. 예, 예. 그러니까 잘 하다가, 저쪽에 구구절 잘 지내고, 금년 연말쯤 정상회담이 되면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시비 별로 당하지 않고, 2019년부터, 남북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 핵 문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커지죠. 2000년 6.15 정상회담, 그때 분위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 핵 문제가 없을 때죠. 예. 그때는 핵 문제가 없을 때고, 왜냐하면 핵 문제라는 것이 94년 10월 21일 날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가 체결된 뒤에 2002년 10월 하순에 미국이 북한이 HEU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핵 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이 경술 사업을 중단시킬 때까지는 사실은 핵 문제는 뉴스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네. 북한이 핵 활동을 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북 지원 이런 거 대북 정책, 햇볕 정책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퍼준 무슨 이거 가지고 핵을 개발했다. 남북관계 정상회담 하면서 뒤로는 핵 개발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렇게 국제적인 그런 제약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조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은 우리도 할 수 없고 미국도 안 해주겠지만 그 상황에서 지금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북 한 가지 정상회담. 그런데 그 문제가 나오면 2007년도 14정상회담 그때는 그 1년 전에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네.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노무현 대통령부터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말하자면 백그라운드인데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해 11월 달에 미국이 북한하고 접촉을 합니다. 네. 핵실험을 당하고 나서 이제 놀란 거야. 아, 진짜 하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이게 한반도 전쟁 상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압살 정책 내전 군사적 위협 정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핵을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제 겁을 줬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북한에게 또 혼냈다고 그러던데. 그건 괜히 송유를 중단했다고 그러는 게 조금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진짜 팩트 체크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핵실험을 당하고 난 뒤에 부시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그 ALF인지 아세안인지 회의에서 만나가지고 개별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You and me, 당신하고 내가 김정일을 만나서 한반도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문제를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부시가 그런 또 일도 그러니까 했군요. 이런 게는 이제 북한을 압박으로 겁을 주고 압박하면은 손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크게 튀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제대로 정석대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정상회담 준비는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그러니까 권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10월 그때가 2일 날 가서 2일 날 가가지고 2, 3, 4 회담을 했는데 날짜가 예정됐을 때 9월 달에 또 다시 시드니에서 그런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때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작년에 했던 얘기는 유효하다. 이번에 당신 평양 가면 김정일한테 그 얘기 해라. 그래가지고 14 정상선언 사항에 한반도 문제 관련 그 3국 또는 4국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는 조항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 전날 베이징에서 타결된 육자회담 공동 보도문에도 그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시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게 휴전협정을 이제 끝내고 평화협정 쪽으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줘야만 북한이 핵 활동을 하지 않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그건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글쎄 지금도 유효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부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위임을 한 거고 지금 트럼프는 그걸 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네. 그 쉽지는 않죠. 또 북한의 핵 능력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커졌고 네. 그때는 핵실험 한 번밖에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렇게 해서라도 두 번째 또 그 뒤통수를 안 맞으려고 네. 그렇게 했던 건데 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비핵 개방 3천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북한의 핵 능력은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참.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압축 요약을 한번 해요. 북한이 그럼 왜 핵을 가지려고 했던가? 그냥 자기들의 자위권 이랬는데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북방외교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하고 또 국교도 맺고 수교도 맺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믿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핵을 갖고 자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핵 개발을 시작한 거 맞습니까? 거기에 이제 압축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동그라파 국가들이 막 그냥 체제 전환이 일어나고, 네. 어떻게 말하면 이제 붕괴가 되고, 이럴 때 북한이 흡수통일의 공포를 느꼈어요. 네. 실제로.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그런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게 92년 신년사인데요. 아니, 91년. 91년 2년, 제가 2년 것도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89년 신년사에서 흡수론의 공포가 나와요. 네. 이제 앞으로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91년 신년사에도 그 얘기를 또 해. 네. 근데 89년 후에 91년 그 와중에 그 중간에 독일이 통일되잖아요. 네. 90년에 89년 11월 달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해가지고 기본 합의서를 막 서둘러요 북한이 91년도에. 그래서 91년 12월 13일 날 그게 타결이 되는데 그걸 해놓고 유엔에도 가입을 해놓고 겁나니까 네. 92년 1월 21일 날 김용순 대외비서를 국제비서를 뉴욕으로 보내가지고 잠깐 불러내요. 그래서 92년도 신년사를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봤어요. 92년 신년사는 그 얘기 없어요. 92년 신년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깃국 기와집에 고깃국 먹이는 게 입법의 고깃국. 네, 내 꿈이다. 우리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 세계적인 염원이다. 네. 그 얘기도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뭐 약속했던 거 다 지키겠다. 우리는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하지 빈말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평화공조로 가려고 그 사설에 그 신년사에 다 보이더라고. 92년 글쎄 신년사.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그 김일성 때는 조금 비유적으로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보물찾기처럼 그걸 썼는데 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때 92년 1월 21일 날 국제비서를 미국에 보내서 국무부 이제 부장관을 불러냈습니다. 아놀드 켄트를 불러내가지고 충격적인 제안을 해요.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교만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 수교를 하면은 남한이 못 건드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노했거든, 아버지 부시 때. 그러고는 92년 한 해 동안 계속 IAEA를 시켜가지고 특별사찰이라는 건 아무데나 막 뒤지는 겁니다. IAEA 사찰관들이. 보통 일반 사찰은 정해진 곳으로 하는데 합의형 부분만 이거 좀 열읍시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열어봐. 불신검문 막 하는 거야. 그렇게 당하지. 그런데다가 92년 10월 달이 되면은 92년 한 해 동안 중단됐던 한미 합동 훈련을 93년에 재개한다고 결정하지.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수교를 그렇게 그야말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교만 해달라고 진짜 무릎 꿇고 빌었건만 거절하고 강제 사찰을 하려고 그러지. 이제 팀 스피릿도 재개한다면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93년 3월 12일 날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자, 장관님 근데 제네바 협정을 이제 파기선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국이 하지. 미국이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하는데 미국이 우리가 사찰을 요구하는 지역을 니네가 거부했다. 이게 맞습니까? 그때? 예. 언제? 제네바 협정 파기할 때. 파기할 때 저거요. 그 명분은 뭐였죠? 명분은 북한이 그러니까 제네바 기본 합의에는 플루토늄 핵 활동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플루토늄 핵 활동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라늄 폭탄이 있어요. 또 플루토늄 폭탄이 있고 우라늄 폭탄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우라늄입니다.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이 플루토늄인데 근데 그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을 몰래 지금 가동하고 있다. 제네바 기본 합의 이거 무효다. 북한이 사실상 깼다. 그러니까 경수로 사업 중단. 이러니까 북한이 그다음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제네바 기본 합의를 깼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제네바 합의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면서 책임 넘기면서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남북 접촉을 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됐는데 2005년도 9.19 공동 성명을 했단 말이죠. 9.19 공동 성명 세 가지가 뭐였죠, 장관님? 세 가지가 네 가지지요. 네 가지. 네. 자, 한 가지를 꼭 이렇게 빼먹네요. 아까 동그라미 하나 빼먹더니. 그러니까. 1,400kg, 13,000kg. 네.
근데 김영수 교수한테 좀 항의 좀 해야 되겠어. 지도 교수라면서 말이야. 숫자에 밝아야 돼요, 정치인은. 하여튼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네. 또 부족한 약간 좀 그런 데가 있어야 사람이 또 매력이 있어. 너무 또 꽉 차면은 그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사람은 또 그건 또 표가 안 나와. 하여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다. 네 가지인데 1. 북한의 비핵화. 네. 2. 미북 수교, 일북 수교. 네. 3.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네. 4.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꾼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5. 이 이상의 약속들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한다. 네. 5가지예요. 그 유명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그 육국이 다 만족스러워서 도장을 째놓고 그 이튿날 재무부가 북한이 유조 달러를 그려가지고 돈 세탁을 해서 마쿠아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BDA 은행에 2,500만 달러를 저금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돈 내주면은 BDA는 앞으로 미국과 거래 못한다. 이게 BDA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원인 행위를 북한이 했다고 그런 식으로 씌우니까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얼굴에 그냥 빨간 딱지가 붙은 셈 아니에요. 뒤통수 또 얻어맞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제 합의 발표한 그 합의문이 인두가 마르기도 전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예. 인두가 아니라 잉크. 도장을 찍었으니까 인주. 인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야. 도장을 찍었으니까. 국제 문제는 이게 사인으로 하지. 근데 자관 이런 식으로 온다면은 우리는 미국과 아무것도 지금 뭐 합의할 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핵활동 재개한다고 그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제 영변에서 핵활동이 재개됐다. 예. 그리고 연료봉 꺼냈다. 시킨다. 그다음에 제철이 끝났다. 그러고는 그 이듬해 7월 4일 날 2006년 7월 4일 날 뭐 말하자면 예고편 비슷하게 장거리 미사일을 쐈지. 중장거리 미사일을. 그러고는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하는데 핵실험도 10월 3일에서 10일 사이에 한다고 예고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핵실험 당하고 나더니 부시가 놀래가지고 이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겠다고 했던 그 9.19 공동성명의 사항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행해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당신이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좀 합의하고 그렇게 해나갑시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잡았다가 놓친 듯한 느낌이 2000년인가요? 그 조명록 차수 백악관에 가고 올브라이트 평양 가고 이제 엘고가 이제 지면서 그다음 후속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때 참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고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에 바로 방코델타 아시아를 쳐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북으로서는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미국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제 사인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쳐버려요. 글쎄, 그게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그 책임은 상대방한테 넘겨요. 네. 강국이고, 소위 그 세계 언론 매체들이 미국만은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면, 이거 또 저 거짓말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은 그런 이제 나쁜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북한의 말은 액면 그대로 써주질 않는 게 이제 좀 문제. 그래도 자관 그동안에 지은 죄가 좀 있긴 있지. 그런데, 미국은 항상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런다고 좀 우리 국민들 생각하고 그 북한은 그렇지 않다. 미국과 정반대다. 이건 착각이에요. 네. 이 핵 협상도 바로 그러니까 그 다음날 뒤집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합의를 해주는 척 해가지고 그 방심하게 만들어놓고 뒤통수 때리면은 상대방이 굴복할 수 있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시면 네. 이제 어렵게 지금 재가동이 됐고 채널이 복원됐고 비정상이 정상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어쨌든 2018년에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정착에 어쨌든 희망의 불씨는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관리를 하려면요. 네.
이전 정부 시절에 소위 사례를 예.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에도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미국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계속 미국의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승인을 받는다면 좀 기분 나쁘지만은 협조를 얻어내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고 숨소리까지 전해줘야 됩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글쎄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딴지를 건다고. 예. 그래서 어쨌든 한미 공조를 긴밀하게 한다. 한미 공조 이거 기본 전제. 그러니까 한미 공조를 바탕에 깔고 남북 공조로 가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남북 공조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지금 불안해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미 공조를 깨트린다, 한미 동맹 깨트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공조는 모양새를 아주 잘 말하자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장관님. 예. 미국 백악관도, 미국 행정부에도 틸러슨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뭐 그레이엄 같은 상원 의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뭐 하여튼 강경 보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다. 근데 이거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게 미국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너무 왔다 갔다 해. 글쎄, 그러니까 그래도 틸러슨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죠. 예. 아니 쪽문이라도 열려 있는 셈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우리 외교부가 진짜 국무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해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백악관하고 청와대하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전에는 화염과 분노 얘기했다가 오후에는 또 나만큼 평화적인 해결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만. 장관님, 근데 우문. 네. 틸러슨 있어요. 맥메스터 갔어요. 글쎄, 대통령과의 거리로 보면은 맥메스터가 문고리죠. 우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네. 정도 되니까. 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잘 어떻게 보면 구슬른다고 그럴까 관계를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죠. 예. 어찌됐든 한미 공조를 긴밀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남북 공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런 개가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정상회담 할 때도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예. 또 사실 노무현 대통령 14 정상회담은 부시 대통령이 권고를 받고 한 거고. 권유를 받고 했고. 그렇죠. 권유를 받고. 그러니까 이거 남북관계 풀어나가면서 이게 정상회담까지 해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에 훨씬 미국이 편한 상황을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까지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있잖아요. 예. 요것이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저의 탁월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월합니다. 그럼 탁월한 답변을 좀 주세요. 아니 그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답변이에요. 아, 그래요? 질문이 바로 답변이에요. 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해서 미국이 정말 북한이 앞으로도 평창올림픽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제안하는 군사회담에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왕래 활성화에 협조에 나오도록 만들려면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나쁘지 않다. 그 정도면 됐네. 라고 할 정도까지 반대급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미국 측에 좀 연기하라고 제안했다 하는 것도 북한이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큰 지렛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힘이 북쪽한테 읽혀지면은 정상회담 하려고 나오지. 그러니까 남쪽하고 잘 지내는 것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미국하고 잘 지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통남 통미가 된다 하는 얘기지. 네. 통남해야만 통미가 되는구나. 네. 본때를 보여줘야 돼. 네. 하여튼 정답을 지금 이제 내셨습니다.
우리 정가들이니까 정답이 나와야지. 질문자 정시고 뭐 답변자 정가고 그런데 뭐. 예,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홀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왜곡 보도를 또 이렇게 뉴스공장 이런 데서 깨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중국의 입장으로는 사드 막 그렇게 해놓은 말인데 시진핑의 주석 입장으로 어쨌든 국빈 방문을 허용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를 예우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걸 언론이 왜곡한단 말이죠. 그런 홀대론의 난 뿌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결국 이제 친미 성향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이거 우리다가 이거 진짜 우리는 그동안에 미국 편에만 서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등거리로 나가네. 이렇게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 훼손하려니까 이 본질 빼놓고 그 형식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면서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네, 핵심을. 그러니까 강철비의 저쪽에 북쪽의 요원인 엄철우가 그러잖아요. 이 분단 국가에서는 분단 그 자체, 북한 분단 국가의 인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도 분단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해요. 강철비에서. 바로 그 분단이 지속되고 이 남북 화해 협력이 시작되는 분단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분단의 이익을 보고 남북이 잘 지내면 손해를 보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완전히 친미 성향이거든. 미국 편에만 서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친미주의자들이요. 또 왜 반미 입장에 공세를 하죠? 핵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핵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반미 세력이지. 곡조도 모르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참나. 그건 반미잖아요, 그건. 반미죠, 진짜. 아니, 미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니까. 미국이 절대로 해주지도 않는 건데. 전술핵 무기 뭐 갖다 놔야 된다는데 미국이 전술핵 무기 지금 여기 갖다 놓으면 그 돈은 누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적지 않은 인원이 거기 관리를 해야 되고 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 돈 문제도 생각하고 내질러 놓으면 돼. 그다음에 핵무장은요. 핵무장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폐연료봉 재처리도 못해요. 그게 59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 73년에 한번 고쳐졌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부분은 절대로 그 장벽을 넘지 못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13년인가 뭐 12년에 뭐 그 기염을 토면서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고 그거는 반드시 따내겠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걸 하겠다고 또 큰 소리 쳤는데 15년에 그것도 못했어요. 이게 59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그 단순한 그 원자력 발전소 기술 협정 같지만은 바로 거기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는 일종의 재처리 기술은 절대로 줄 수 없고 만약 하면은 가만 안 둬. 미국 입장으로서도 혹시 우리가 핵을 만들까 걸치쳐서 걱정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미국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 없어지면 한미동맹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한미동맹 깨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바로 핵무장론 바로 한미동맹 파괴론이에요. 그러니까 반미주의자들이지. 그렇지. 네. 근데 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결국 동맹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리고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익에 반하는 무기시장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해놓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그걸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팻말 써가지고 그 나무에다 못질을 해놓는 거예요. 나무를 사랑하는 게 나무를 아프게 하는 거지.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지. 죽이는 거지. 아이고, 좀 1시간 넘게, 원래 예정 시간보다 지금 더 길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의 홀대론을 제가 꺼낸 이유는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시각들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이 대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 그런 면에서는, 정세현 장관님이 문정인 교수보다 한 수 위에요. 무슨 또, 문정인 교수 들으면은. 들으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정인 교수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장관님이 갖고 계세요. 유머 감각.
웃겨, 사람들을.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들게 이렇게 해주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동의하시죠? 예, 대통령 대통령 특보는 이제 문재인 교수 보고 하시라고 그러고, 예. 나는 이제 국민 특보, 국민들을 즐겁게.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저는 국민사회자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나 아니요, 여기 있으면, 한 말씀 더 하시죠. 예, 시간도 뭐 많이 됐고. 그럼 끝내야 됩니까? 예, 그럼 바로 끝내겠습니다. 끝! 끝. 저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어쨌든, 확성기로, 판문점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화죠. 네. 정상화. 원래 비정상의 정상화. 그렇지. 비정상의 정상화지. 드디어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됐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상의 비정상화가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 이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판문점은 의뢰 아침에 출근해서 거기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통일부 직원들이 출근해서 전화를 아침에 걸어요. 또 저쪽도 걸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업무가 개시가 되고, 그리고 4시에 마감 전화를 하고 다 퇴근해요, 다들. 네. 그 저쪽도 개성 가서 자고 와야 되고, 우리는 또 서울로 들어와야 되고. 근데 그게 아침 9시 전화, 4시 전화, 그거 하는 동안에, 별일이 없으면은 그냥 4시에 끝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북쪽에 무슨 제안을 해놨는데, 아직 답이 안 온다. 그럴 경우에 4시에 전화를 하면서 평양으로부터 무슨, 지시가 없냐 그러면은 만약에 있으면 좀 기다려. 오늘 좀 늦을지도 모르는데 평양서 뭐 곧 뭐가 올 것 같으니까 서로 우리 기다려 봅시다. 이런 그 움직임을 수시로 이제 그 뭐 보고를 받고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으로서 판문점이 꽉 막혔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참 완전히 이게 무슨 6.25 직후 상황으로 가는 건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함께 숨 쉬었던 숨구멍이 막힌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이번에, 그 개통이 됐는데 나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제의로해서 우리가 대북 제의를 했고 그래서 판문점이 열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6월 달에 무주 태권도 대회에서 장홍 위원장 왔을 때 그때 평창 올림픽 그 참가를 권유하고 그걸 위한 회담을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7월 6일 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관님. 아니 그러니까 장홍 위원장이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건 그때 평창 올림픽을 화두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를 하자는 얘기를 6월 달에 하고 7월 6일 날 베를린 구상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이어받아서 7월 17일 날은 국방장관 회담 뭐 적조 회담 얘기지만 또 작년 12월 19일 날인가요? 그 평창 가는 기차 속에서 또 평창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 미국한테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해놨다 하는 얘기. 이게 다 북한 보고 오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6월 달부터 이 남북 관계를 평창을 계기로 해서 관계를 복원하자는 데서 이제 북한이 비로소 1월 1일 화답을 해온 거고 네. 화답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준비가 다 돼 있는 만큼 시간을 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28시간 만에 답을 했더니 또 그거 가지고도 시비를 걸대요. 어디야, 손석희, JTBC 1월 2일 날인가? 토론회에서. 신년 특집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뭐 그렇게 급하게 답변을 하냐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 이후로 혼수 성태가 됐어요. 하도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니까 우리가 그냥 허겁지겁 24시간 28시간 만에 감지덕지하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작년 6월부터 쭉 얘기했던 거에 대한 답이 6개월 만에 나온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다 준비됐던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화 제의를 한 거고. 북쪽도 하루 만에.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북이 화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환영 메시지를 냈고 국무회에서도 환영 메시지를 냈고 곧바로 지금 이제 이 거의 뭐 LT 광속도로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거의. 밀당도 없이. 그래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신년사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방향 메시지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은 육성으로 신년사를 했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우리 서당캐가 출범한 지 드디어 또 해를 바꿔서 2년째, 3년째인가요? 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영어로 치면 스페셜 슈퍼 게스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새롭게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분의 탁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저의 이 휘황찬란한 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예. 좀 과장이 좀 심하시네. 과장보다도요, 제가 부장, 국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제 말씀은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그래도 적어도,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의 북한 통일정책학과 석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영철 교수 이런 데 있는데. 예, 저의 사부가, 네. 서강대 김용수 교수. 예. 예, 그리고, 6.1제 전 통일부 장관도, 강의를 하셨겠죠.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해서 제가 거기서 학점을 또 A+를 받은 것도 있고 이종석 장관 이분이 김영수 교수의 고등학교 후배더군요. 용산고등학교?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의 여러 가지 학문적 업적 이런 부분도 훌륭하지만 우리 정세현 장관님은 그 학문적인 업적 위에 실무를 또 했기 때문에 현실 감각도 매우 뛰어나서 한반도의 대북관계, 국제정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전 세계? 정말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는 미국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오늘 정세현 장관을 모시고 새롭게 조성된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 잘 모른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는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챙겨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한반도 문제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충 그냥 이 얼개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상대방을 이제 밀어붙이면은 자기네 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희망적 관측을 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지금 조금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의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제 코멘트를 따가지고 막 사진까지 내고 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남북 간의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6사람인가 10사람인가를 인터뷰를 해서 사진까지 내고 한 그런 그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 한심하다. 한심이 아니라, 미제가 좋은 것은 6.25 후에 미제가 좋은 것이 있었어요. 껌. 네. 초콜릿. 네. 그 다음에 미제 트럭. 네. GMC 트럭. 청바지는 그때도 좋았습니다, 미제. 그래요? 네. 서울 사람들은 청바지를 입었구나. 우리는 청바지를 보지를 나는 아주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좋지만은 미국 사람들의 다른 나라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과 대책은 굉장히 거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그 외교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에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스티브 샤벳 당시 공화당 아태 소위원장을 만났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전 아태 소위원장도 만나서 보니까 그렇게 디테일에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국제 정치의 거의 전부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문제는 그냥 아태 소위원회에서 주로 결정을 하고 그냥 미국의 입장은 일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문제지.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일 위원장은 육성을 한 적이 없고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육성으로 텔레비에 나와서 양복 입고 하거든요. 이렇게 발표하는 형식이 김정은만의 어떤 그 독특한 이 형식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는 있습니까? 김정일 때는 그 신년사를 읽지를 않았어요. 네. 그때는 노동신문, 네. 청년보, 그다음에 그 인민군본가 있는데 그 3대 신문에 그냥 공동사설 신년 형식으로. 공동사설로 네. 내놓고 그건 김정일이 뭐 읽지도 않고 네. 그랬었어요. 명의도 김정일이 아니고. 그런데 김일성 때는 이게 육성으로 본인이 읽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김정은 때 와가지고 첫 해만 2012년은 안 읽고 2013 그렇지. 2012년. 지금부터 쭉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예. 13년부터 쭉 읽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낭독을 하는데 김일성 때는 그게 1시간 이상 걸렸었어요. 네. 길게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로 와서는 30분, 23분에서 30분 그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짧기 때문에 우선 그 분석하는 우리는 직업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전망을 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짧게 하니까 좋긴 좋대요. 근데 이번에 몇 번 읽으셨어요? 예? 몇 번 읽으셨어요? 몇 번? 신년사. 김정은 신년사. 직접 그 낭독하는 장면도 보고 그다음에 이 문서로 된 것은 한 3번쯤 읽었어요. 저보다 한 번 더 읽으셨네요. 전 2번밖에 안 읽었는데. 근데 물론 이미지 정치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게 격세유전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선 제 목소리도 할아버지 많이 비슷해요. 네. 그다음에 특히 말할 때 이렇게 몸을 살살 이렇게 꼬는 네. 틀고 갈 데 없이 김일성입니다. 네. 김정일은 그런 뭐랄까 이 몸놀림이 없어요. 장관님.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 네. 이게 이제 3대 세습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김정일 다르고 김정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김일성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몸집도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걷는 모습도 내가 봤거든요. 네. 김일성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형식도 할아버지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향수 그걸 자극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극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그런 걸 쓰긴 하는데 그게 억지로 연출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북한 주민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 뭔가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역시 김일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젊은 김일성을 보는 듯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30대 초반에 소련군 장교 출신으로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 1945년 10월 10일 그렇지. 평양 열성자 대회에서 그렇지.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그래요. 나중에 이제 1912년생이니까 네. 만 33세 때. 글쎄 이제 나중에 내각 수상이 돼가지고는 그 젊은 나이에 물론 그 시대는 다 중절모 쓰는 게 유행이었지만은 중절모를 많이 썼어요 김일성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여름에도 또 중절모를 쓰고 겨울에도 쓰고 그러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은 그 바로 그 할아버지를 연상시키기 위한 패션인 것 같아. 네. 중절모를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모자를 쓰는 그것도 많이 닮았습니다. 약간 뒤로 뒷짐지고 있는 것도 김일성 비슷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북한은 소위 말해서 이제 유훈 통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리가 3대 세습은 뭐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일성이 죽을 때 사망했을 때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비핵화하라. 이 부분을 김정은이 지금 이제
어쨌든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물론 그것을 비핵화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고 어렵겠지만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의 유은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핵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미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년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당대회 작년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가진 나쁘게 관여하고 있는 아태 문제,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이고, 네. 예,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네 힘으로 뭐 군사력이 됐건 경제력으로 밀어붙이면은 자기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정책을 구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참고하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참고할 거 참고하고 무시할 건 무시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에 관한 한 국산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미국 사람보다는 내가 최고 전문가다. 이 말씀을 굉장히 지금 길게 좀 하시는. 또 그렇게 되네.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이 미국의 전략연구소에서 나오는 미국 무슨 전문가라고 해서 미국발로 나오는 기사들이 그 전략연구소가 일본이 돈을 많이 내는 재단 연구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제는 우리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세현 장관을 모시고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금년도에는 남북 관계를 작년과는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러는 의지가 확실하게 읽히는 신년사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되게 된 데는 작년까지 해서 핵 미사일 능력을 확실하게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핵 미사일 능력을 구비했다고는 자신감의 토대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작년 11월 29일 화성 네, 그렇죠. 15호 발사 이후에 우리는 핵무장을 이제 완성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그랬죠. 네.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조금 기분은 안 좋죠. 네. 저희들 이제 작년까지 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미국에게도 위협적이 될 만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남한과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금년 한 해만이라도 또 남북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면서 국민들이 안보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건 우리로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는 어차피 그 하루 아침에 뭐 1, 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핵 문제가 불거진 지가 92년, 91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4반세기가 넘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것은 좀 네. 지난 다음에 네.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북한이 왜 핵을 만들려고 했던가. 지금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오는 이제 단어가 통미봉남에서 통남 향미하는 거 아니냐. 통미, 예. 새롭게 나온. 통남 향미. 예, 아니. 남쪽을 통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 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향미라고 누가 새로 지금 말을 바꾼 말인데 처음에 북한이 대남 제의를 이렇게 회담 제의를 이렇게 하고 나서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이건 통미봉남 아니 통미봉남 하던 북한이 통남 복미로 가려고 그런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네. 걔네가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얘기를 했네요. 네. 이거는 통남 복미가 아니라 통남 통미 전략이라고 봐야 된다. 한국을 통해서 다시 미국과도 통을 나오는 거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고 바로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과의 대화의 물꼬도 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바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커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한 거고. 어쨌든 뭐 저들은 핵무장을 했다, 완성했다,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하는 상태에서 남쪽과 대화하자 하는 것이 기분은 좀 나쁘지만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뭐 기분 나쁘고 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23개월 만에 681일인가요? 681. 네. 만에 지금 이제 채널이 가동됐지 않습니까? 압박과 제재 속에서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드디어 이제 확보한 거기 때문에 네.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걸 갖기 위해서 그동안에 국제사회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았느냐. 그러나 이걸 우리가 함부로 쓰지는 않겠다.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 신년사에서. 다른 나라에다가 위협도 하지 않겠다. 글쎄 이제 그걸 그쪽 영어로는 이제 핵 선제 불사용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네거티브 세큐리티 어슈어런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2011년에 세상 떴으니까 2006년에 한 번 하고 2009년에 하고 두 번 하고 갔습니다. 네. 근데 6번 한 동안에 김정일 시대 와서 이거 불과 그저 한 5, 6년 사이에 4번을 추가로 더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 핵실험이 잦아지면서 국제사회에 유엔을 비롯한 제재와 압박이 더 심화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압박 속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잘 쉽게 안 내놓을 거예요. 네. 그게 어쨌든 이제 더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더구나 2012년에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핵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았을 텐데도 헌법에다가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시작을 했거든. 네. 만약 이걸 포기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개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 뭐 결심하면은 그냥 사회주의 헌법 바로 하면 되는 한마디면 거니까. 되긴 되죠. 한마디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어렵게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만든 이 성과물인데 이걸 쉽게 내놓을 것인가.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유훈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 해내야죠. 최고의 전문가에서 가장 지금 처음 그런 말씀 지금 하시는 그런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내야 되는 것이 네. 우리 이제 뭐 그 숙명인데 이거 저걸 인정하고 살 수는 없어요. 네.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은 끝까지 못 받을 겁니다. 네. 인도나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도 공식적인 인정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그냥 묵인 그렇지. 내지 용인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를 미국이 묵인 내주는 막 승인해 주는 것은 좀 이 북한과는 다른 그 배경이 있어요. 우선 첫째 그 사람들은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미사일이. 예?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그 핵폭탄이 아니에요.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ICBM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400km? 1,400km 내외죠, 지금. 아니, 동부까지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400이 뭐예요? 13,000이지. 아, 13,000, 13,000, 14,000. 예. 1,400이 무슨 뭐. 확실히 제가 비전문가 티가 좀 나는군요. 공을 하나 떼버렸어. 나는 화폐계가 건 줄 알았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핵 투발 수단의 말하자면 그 위력 때문에 예. 또 미국은 뭐 사실상의 인정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안보 내지는 대외 문제 대북 정책에서 이제 그 애로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미국을 설득을 해서 북핵 문제를 북핵 협상이 시작되도록 판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쉽게는 안 나올 겁니다. 반드시 반대급부를 바랄 거예요. 네, 그러겠죠. 우선 이제 제도적으로 미국 수교 해달라고 할 거고 평화협정 해달라고 할 거고 그리고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겁니다. 대가를 요구할 거예요. 그동안에 압박과 제재로 우리 경제 어렵고 우리 주민들이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이제 뭐 보상하라. 위자료 내라 하는 식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표현하면 응당한 대가. 그렇지. 네. 그거를
요걸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미국이 내지는 않고 우리 보고 내라올 거예요. 경수로 때처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자, 장관님, 근데, 돈 낼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남북 접촉 이것이 이제 알려지자, 이제 미국의 백악관의 첫 반응은, 한미 간에 이간질 하는 거 아니냐.